야, 너 축의금 고작 10만 원 낸 거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밥도 먹고 갔으면서 꼴랑 10만 원을 내. 양심이 있어? 나도 은퇴했는데 10만 원이면 됐지. 그럼 얼마를 했어야 되는 거야? 결혼식이 축하해주는 자리지. 무슨 남의 돈 가지고 살림이라도 차리는 날이야? 너는 내 자식들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내가 힘들었을 때고, 넌 어느 정도 여유 있었잖아.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 그리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너네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많이 내야 돼? 네가 잘 살면 못 사는 친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준 거 생각 안 나? 또 그 소리야? 그때 도와준 건 갚고도 남았어. 서울에 사는 70대 최용길 할아버지. 최 씨 할아버지는 모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최 씨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 장태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우연히 만난 것에 놀라워하다가 이내 친구 장 씨 할아버지가 며칠 전 있었던 아들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냐고 물어보는 최 씨 할아버지의 말에 장 씨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축의금 얘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아버지 주위에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는데 장 씨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최 씨 할아버지에게 망신이라도 주려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축의금 금액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최 씨 할아버지는 가족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친구 장 씨 할아버지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보다 못한 최 씨의 아내가 중간에 말을 가로막고 장 씨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려요. 얘기 들었어요. 축의금 10만 원은 제가 이 사람한테 그 정도만 하라고 한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도 너무 많이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냥 그 정도만 하라고 말한 거예요. 장 씨는 그런 최 씨 아내의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 듯 혼잣말 하듯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결혼해서 식비 비쌌는데 밥까지 먹을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장 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최 씨의 아들이 저분 왜 저러냐면서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뭐요? 저런 말을 왜 우리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저런 말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서 둘이만 얘기하던지 해야지. 같이 있던 딸도 혀를 찼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요? 들어보니 아주 오래된 친구인 것 같던데. 최 씨는 밥을 먹으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가족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최 씨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사남 이녀 중 막내였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식탐도 없었던 최 씨는 그렇게 삐쩍 말라서 픽픽 쓰러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그런 막내 최 씨에게 몸에 좋다는 보양식들도 많이 만들어줬지만 최 씨는 그마저도 먹다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최 씨가 혹시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 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 딱히 최 씨를 괴롭히는 친구가 없었지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최 씨는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가 있었는데 구석에 삐쩍 말라있는 최 씨는 그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일진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맞고 와도 그 당시에 최 씨의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 씨의 아버지는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여겼고,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최 씨의 멍든 얼굴을 봤어도, 수업하는 중간에 일진들이 최 씨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주변에 그 누구도 최 씨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반에 있던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최 씨의 반을 지나가다 최 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최 씨를 괴롭히던 일진들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친구 옆에 있던 다른 무리의 친구들도 일진들을 같이 제압했습니다. 최 씨를 괴롭히던 일진들은 그 친구들을 보자 겁을 먹고 다시는 최 씨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학생이 다가와 최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넌 왜 덤벼보지도 않고 맞고만 있어? 그러면서 그 학생은 찢어진 최 씨의 교복을 보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건네줬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최 씨의 친구 장태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태석은 항상 최 씨의 반일진들이 최 씨를 괴롭히지 않는지 확인했고, 쉬는 시간이 되면 최 씨에게 말을 걸고 친한 척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태석은 그렇게 유일하게 최 씨의 친구가 되었고, 항상 최 씨에게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며 운동을 가르쳐주고 같이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태석은 학교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교복 위로 유행하는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체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최 씨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태석은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의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친구 누구도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친구 태석이 고마우면서도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그때부터 태석의 조언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서 1년 사이에 키가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예전에 픽픽 쓰러지던 약골 최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최 씨를 괴롭히던 일진들을 고개 숙여 내려다 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최 씨는 친구 태석과 같은 반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점심에 도시락을 먹지 않고 어디론가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밥을 먹으려다가 태석이 향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태석이 점심시간마다 향하던 곳은 학교 옥상이었습니다. 태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태석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도시락 안 챙겨왔으면 같이 먹을래? 태석은 잠깐 당황했지만 배가 많이 고팠는지 최 씨의 도시락을 함께 먹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최 씨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 보기 좋아 항상 도시락을 넉넉하게 챙겨줘서 최 씨 혼자 다 먹기 힘들었는데 친구 태석과 함께 먹으니 딱 좋았습니다. 최 씨와 태석은 그렇게 항상 점심시간만 되면 옥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최 씨는 밥을 함께 먹으며 태석이 입고 있던 옷에 꿰맨 흔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굳이 태석에게 집안 사정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집이 조금 가난하다는 것을 점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수록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태석은 그런 최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상대로 태석의 집은 굉장히 허름한 골목에 있고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집처럼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석은 최 씨에게 방석을 깔아주고 아껴 먹던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태석은 최 씨에게 사실 자기네 집은 굉장히 가난한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 학교에서는 일부러 있는 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유행하는 외투들은 사람들이 버리는 옷들 중에서 괜찮은 옷들만 골라 꿰매서 입는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사실 최 씨가 보기에도 친구 태석은 굉장히 학교에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 태석의 열등감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친구 태석에게 연민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태석이 최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둘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둘의 좋은 사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태석이 굉장히 허름하고 거의 뜯어질 것 같은 문이 달린 집에 산다는 소문이 전교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태석은 이런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최 씨가 소문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석의 집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최 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최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최 씨는 자기가 소문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석을 질투하던 반에 다른 친구가 하교하고 태석의 뒤를 몰래 캐다가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 태석을 보고 그렇게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이 사실을 알 리 없었고 최 씨는 억울함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소문은 태석의 열등감에 불을 붙였고 이후 태석은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을 하는 순간도 늘어났습니다. 최 씨는 억울했지만 점점 성격이 변해가는 태석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었지만 최 씨가 자기에게 말을 걸기라도 할 때면 태석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최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후 소문을 낸 당사자가 사실 최 씨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석은 그 친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이제는 그 친구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원래 알던 친구 태석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후 최 씨도 점점 친구 태석을 잊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직장도 구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 몸도 아주 좋아지고 체격이 건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항상 운동을 할 때마다 친구 장 씨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괴롭힘 당하던 자신을 구해주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장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최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무시했지만 이내 최 씨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연락한 사람은 바로 친구 장태석이었습니다. 장 씨는 최 씨에게 안부를 묻고 시간 되면 보자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오랜만에 장 씨를 보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장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던 최 씨는 식당도 좋은 곳으로 자기가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를 위해서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약속 자리로 향했습니다.
약속 당일 친구 장 씨는 약속 자리에 와서 미리 앉아 있다고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씨도 뒤이어 약속 장소로 도착했지만 이미 도착했다고 한 장 씨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장 씨는 최 씨가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도 헤매자 손을 들어 여기라고 말해줬습니다. 최 씨는 장 씨를 쳐다보다가 그제서야 장 씨를 알아봤는지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최 씨의 눈에 비친 장 씨는 예전의 장 씨와 이미지가 아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최 씨보다 최소 10살은 더 많아 보였고 옷 색깔은 칙칙하면서 뭐가 묻어있는 듯 싶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언제 감은 건지 옆머리와 뒷머리는 다 눌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가 놀란 것은 왜소해진 장 씨의 몸이었습니다. 키는 학창시절 그 키에서 멈췄는지 거의 그대로였고 그 당시 체격이 컸는데 살이 빠졌는지 말라 보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런 최 씨의 말에 장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는 완전 체격이 좋아졌네. 너랑 나랑 뒤바뀐 것 같다. 장 씨의 외형적인 모습에 최 씨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건강 잘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선물을 가져왔는데 마침 건강에 좋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장 씨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건넸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 몸 관리에 신경 쓰라고 사왔어. 하지만 선물을 받은 장 씨의 표정은 영 떨떠름했습니다. 내심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기대했던 최 씨였지만 선물을 건네받고 아무 말 없이 최 씨에게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 지금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간다고 장 씨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해줬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하고 최 씨는 반대로 장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 씨의 질문에 장 씨는 어영부영 말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식당을 예약했지만 주문은 미리 온 장 씨가 했는데 장 씨는 최 씨에게 말도 안 하고 이 식당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소고기 부위를 주문했습니다. 최 씨는 안 그래도 비싼 부위를 사주려고 했지만 상의 없이 주문을 해버린 장 씨를 보며 자기가 사려고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고기를 먹으며 장 씨가 거의 질문을 하고 최 씨가 답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느끼기에 장 씨의 질문들은 마치 지금 최 씨가 잘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낄 만도 한 것이 장 씨는 대부분 돈은 얼마 정도 모아놨냐, 자식들은 어디 대학교에 들어갔냐, 와이프는 어리냐 이런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질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최 씨는 그런 질문들에 적당히 둘러대며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는지 장 씨는 이 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장 씨가 먼저 일어나길래 계산을 하려는 것인 줄 알았지만 장 씨는 가게 직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몇십만 원 상당의 식사를 계산하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에게 고마웠던 마음이 아주 컸던 최 씨는 비싼 소고기를 사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이 근처에 좋은 술집이 있다며 최 씨를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는데 술의 가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이번만큼은 장 씨가 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그냥 추천해 주는 것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가격이 아주 많이 나가는 와인을 하나 골랐습니다. 이 술집에서는 장 씨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 앞에서 술에 대한 지식을 뽐내고 예전에 자기가 구상하던 사업들에 대해 최 씨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이 좋았다면 지금 내가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는 둥,
예전에 하던 사업에서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몇십억을 벌었을 거라는 둥 허세 가득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장 씨의 말이 듣기가 힘들었지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친구의 말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냥 같이 안타까워해주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2차에서 장 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으니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술값으로만 저녁에 먹었던 소고기 값이 나왔습니다. 장 씨는 최 씨에게 계산을 떠넘기며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1차, 2차에서만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내에게 혼나겠다고 생각한 최 씨는 그만 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려 했지만 장 씨는 딱 한 곳만 더 가자고 최 씨를 설득했습니다. 최 씨는 마지못해 장 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장 씨가 도착한 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최 씨는 여기를 들어가자는 장 씨의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 씨는 살면서 이런 곳에 가본 적도 없었고 가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가 자꾸 거절하자 장 씨는 최 씨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힘이 없었고 최 씨는 힘이 넘쳤습니다. 최 씨는 단번에 자기의 손목을 잡고 있는 장 씨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인사를 하며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고 생각해보니 장 씨의 손에는 최 씨가 준 선물이 들려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장 씨에게 오늘 재밌었다고 내가 준 선물 어디 놓고 온 것 같은데 잘 챙겨가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장 씨는 최 씨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최 씨는 2번 정도 거절하다 3번 거절하기는 조금 그래서 다시 장 씨를 만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비싼 데는 가지 말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보자고 했습니다. 최 씨는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장 씨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장 씨는 최 씨를 반겼습니다. 최 씨는 장 씨에게 인사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과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내 친구인데, 내 친구면 너 친구니까 편하게 오늘 같이 놀자. 최 씨는 낯을 가리는 성격에 별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할 수 없이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둘은 최 씨를 앉혀놓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어땠네 경마를 했는데 얼마를 땄네 하는 등 이성과 도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최 씨는 이런 대화에 별로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장 씨가 최 씨에게 주변에 아는 여자 없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다 시집을 가서 딱히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장 씨의 대화를 듣고 보니 있어도 소개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집요했습니다. 와이프 지인 중에 솔로인 사람 한 명도 없어? 한번 갔다 온 사람도 괜찮아. 계속되는 장 씨의 귀찮은 질문에 최 씨는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장 씨는 최 씨에게 더치페이를 하자며 최 씨에게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번 당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 돈을 보내준다고 했지만 그때도 돈을 보내주기는커녕 계좌번호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장 씨였습니다. 최 씨는 지갑을 놓고 왔다고 말한 후 화장실이 급하다며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산은 장 씨의 친구가 했습니다. 장 씨는 1차는 우리가 샀으니 2차는 최 씨 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분명 또 비싼 곳이나 유흥주점을 가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해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장 씨의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장 씨의 친구는 그 돈을 떨떠름하게 받았습니다. 이날 이후 최 씨는 더 이상 장 씨와의 만남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를 만날 때마다 예전에 자기가 왕따 당하던 최 씨를 도와줬다는 말을 한 번씩 꺼냈습니다. 생색을 내서 얻어먹으려는 건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최 씨는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내는 장 씨가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머릿속에 장 씨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는데 계속 만났다가는 생각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예전에 좋았던 장 씨와의 추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장 씨에 대한 고마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장 씨와의 연락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에도 장 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자주 왔지만 최 씨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가족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 씨의 자녀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최 씨도 회사에서 은퇴해서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맘쯤 다시 친구 장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하는 연락은 아니었고 결혼식 청첩장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장 씨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장 씨가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려해서 더 캐묻지 않았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전화로 먼저 축하를 해주려고 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짜 장 씨가 보낸 문자가 맞는지 혹시 스미싱 사기는 아닐지 하는 의심도 들어서 그렇게 장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 장 씨가 맞았습니다. 태서가 너 아들이 있었어? 최 씨의 질문에 장 씨는 예전에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낳고 얼마 안가 이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엄마와 살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연락을 이어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며 청첩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축의금을 많이 하라는 말인 것인 줄 모르고 최 씨는 그런 장 씨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식에 와줄 거지. 당연히 가야지. 최 씨는 어차피 장 씨와 사석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장 씨는 축의금 같은 것을 낼 때 항상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친한 친구 결혼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당하려나? 최 씨는 은퇴도 한 상황이라 많은 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새 결혼식은 안 가면 5만 원, 가서 밥 먹고 오면 10만 원만 하면 돼요. 그래도 고마운 친구인데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하면 상대가 돌려주는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10만 원이 적당해요. 그 돈 우리는 못 돌려 받을지도 몰라요. 제 주위에도 받기만 하고 경조사 생겨서 연락하면 안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그래, 알았어. 최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10만 원을 챙겨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도착한 결혼식장은 아주 큰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 씨 아들의 어머니 되는 분은 보이지 않았고 장 씨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최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느끼기에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장 씨 아들의 또래라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 보이는 하객들도 많았고 다들 핸드폰을 하기에 바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의아해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이거 몇 시에 끝난대요? 1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최 씨는 장 씨가 하객 대행을 불렀나 의심했습니다. 최 씨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자기도
업체에서 부른 사람인 척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면 5만 원 준다는데 맞아요? 5만 원이나 준다고요? 저희는 4만 원 받고 자리 지키는 건데요? 어리다고 차별하는 건가? 최 씨는 이 대화로 장신애가 하객 대행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던 장 씨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객까지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또 예전처럼 말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또 자신을 의심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최 씨는 밥을 먹고 장 씨에게 짧게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최 씨는 그래도 고맙다고 장 씨에게 연락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에게 장 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는 장 씨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연락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석이냐? 순간 전화가 고장났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안 들려? 이내 인사는 생략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장 씨가 말했습니다. 너 내 아들 결혼식에 하객대행 부른 거 소문내고 다녔냐? 사실 예전에 우리 집 가난하다는 것도 너랑 걔랑 같이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뭔 헛소리야. 하객 대행 부른 사실은 알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난.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어떻게 동창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난 너네 아들 결혼식에서 동창 한 명도 보지 못했어. 얼굴은 알아도 오래돼서 굳이 아는 척 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 하지 마. 이번에도 동창 중 한 명이랑 너랑 같이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어차피 내 말 듣지 않을 거면 전화 끊는다. 그렇게 장 씨는 계속 최 씨를 추궁했지만 최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최 씨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애초에 하객 알바 관리를 잘 안 한 업체 때문에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객이 아니라 알바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최 씨가 아니라고 해봤자 장 씨는 그냥 화풀이할 대상을 정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 씨는 장 씨에게 고마웠던 기억들마저 모조리 없애버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최 씨 아내의 생일을 맞아 간만에 가족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최 씨가 모처럼 아내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최 씨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기 맞은편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이날도 후줄근한 옷에 수염도 밀지 않은 채 자기 또래로 보이는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장 씨를 굳이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식사를 마치고 최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행여 장 씨와 괜히 눈이 마주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장 씨는 또 친구에게 지갑을 놓고 왔다며 계산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따 돈을 보내준다고 말했는데 최 씨는 아직도 장 씨가 저런 수법을 쓰며 얻어먹는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최 씨는 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장 씨가 최 씨를 봤는지 최 씨에게 아는 척했습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장 씨는 가족들에게도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아무 망설임도 없이 축의금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축의금 고작 10만 원 낸 거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밥도 먹고 갔으면서 꼴랑 10만 원을 내. 양심이 있는 거야. 나도 은퇴했는데 10만 원이면 됐지.
그럼 얼마를 했어야 되는 거야?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준 거 생각 안 나? 또 그 소리야? 그때 도와준 건 갚고도 남았어. 점점 언성이 높아지려는 찰나에 최 씨의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말을 가로막고 웃으면서 장 씨를 대했습니다. 장 씨는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며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가족들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인가 싶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랑 친구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자식들 앞에서 보여준 것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이날 이후로 장 씨와의 관계를 아예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가 최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살 가까이 산 최 씨의 아버지는 최 씨에게는 아버지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최 씨의 지인들이 찾아왔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연락을 일부러 안 했던 장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연락 안 했는데도 찾아와 준 장 씨가 조금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약간 민폐처럼 보일 정도로 큰 소리로 같이 온 동창들과 떠들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눈치를 줬지만 장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최 씨에게 조의금을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정신없이 장례식을 끝마치고 이후 최 씨의 아내가 조의금 액수와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난감한 표정을 짓던 최 씨의 아내는 망설이다가 최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사람 이름이 장태석이야? 이 사람은 무슨 조의금으로 2만 원을 내고 갔대. 최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장 씨가 참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장 씨는 최 씨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축의금 10만 원 낸 것을 복수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 씨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거기 밥값이 딱 그 정도 아니야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최 씨는 장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 씨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최 씨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때에 장 씨에게 받았던 외투를 최 씨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옷 자체가 소중했다기보다 최 씨에게 그 시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외투였습니다. 당신 요새 물건들 버리고 싶다고 했지? 이 옷도 같이 좀 버려줘. 최 씨는 그렇게 장 씨가 준 옷을 버리면서 장 씨와의 추억과 관계까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인성이 들통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손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씨는 아들 결혼식 전에만 지인들에게 연락했다가 축의금만 받고 이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아직까지 얻어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들에게까지 손절당해서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장 씨에게 참으로 딱하지만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장 씨와의 기억을 잊고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예전에 고마웠던 기억이 있더라도 장 씨같이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축의금의 경우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서운할 수 있지만 만약 받은 만큼 줬음에도 축의금 적게 냈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인간관계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노후의 인간관계와 축의금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